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야타 교육센터의 아카데미 파트너사인 카사 인터내셔널의 대표 김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러 수업을 많이 들으셨는데 저도 같이 계속 참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현직을 작년부터는 나온 상태고요. 이제 카사 인터내셔널을 창업해서 여러 가지 아야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경력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20년 이상 현직에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어렵게 한 군데 모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업계에 계신 분들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기도 했지만 사실 업계에 진출하고 싶으신 분들 또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런 현장을 지금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 오래 경력을 가지신 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게 사실은 그렇게 흔한 기회는 아닌데 저도 오늘 지금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 거냐면요. 일단 그 아야타 교육센터에서 저희는 카사 인터내셔널에서는 그 항공예약과 운임, 그다음에 특수고객 쪽 지상직의 업무 중 공항 업무 말고요. 뭐 영업과 마케팅 쪽에 관련한 내용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항공 운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뭐 핵심 요약 서머리만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다른 외항사 분들께서 외항사 매니저분들께서 다 설명하셨던 항공사 업무 분석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사실 이 내용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왜 공통적이냐면 어느 회사나 다 똑같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요구하는 직무 조건이나 그리고 이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던 분들을 조금 얘기를 더 보충하고요. 기본적인 개요는 아마 똑같다고 여러분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항공사 지상직 조직도, 그 다음에 항공영업 마케팅 업무 분석, 그 다음에 항공영업 대상 업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근간이 되는 예약 시스템의 종류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항공운임 과정에 대해서 맛보기 교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 소개를 잠깐 잊었는데 저는 항공사, 외항사 경력만 23년 했고요. 예약 발권부 타이항공사 입사를 시작으로 해서 중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라는 스웨덴 쪽 항공사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영업 마케팅 총괄을 맡다가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아야타 교육 과정을 좀 더 전문 항공인을 양성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있었던 그 모든 경험 자체가 사실은 제가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같이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직원들이 더 경력 개발을 해서 어떻게 더 잘 근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사실은 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만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야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항공사라는 곳은요, 항공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좌석을 통해 항공 서비스 상품은 항공 좌석을 판매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데 그 좌석을 판매함과 동시에 인적 서비스라는 자원이 포함이 되고 이 인적 서비스와 항공 상품 좌석이 합쳐져서 안전성이란 문제가 한꺼번에 결부가 되기 때문에 항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무를 이제 경력 개발을 해서 오랫동안 계실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항공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채용된 직원들이 그냥 정년퇴직하는 게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 세대서부터 항공사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한 직장에서 그냥 35년 근무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항공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끊임없는 경력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버티기도 힘들 거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많이 갖추지 않으면 채용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뭐 코로나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니까 기이한 상황 때문에 저희도 뭐 겪어보지 못했던 30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항공사들은 좀 더 전문인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인이 아니고 비전문인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전부 다 키오스크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직무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잘 듣고 판단을 해주실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아무리 해도 나중에 기계화로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향후 5년 안에는 인천공항도 독일공항처럼 그렇게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년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인천공항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드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가장 기초적인 항공사의 근무 구조부터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업무에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짧지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항공사 조직도입니다. 카타르 항공에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다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지점장님, 디스트릭 매니저 밑에, 비서 밑에 크게 부서가 공항과 이렇게 여객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지금 빨간 부분은 다 공항 쪽이에요. 빨간 부분의 공항 쪽은 스테이션 매니저, 공항 지점장님 혹은 공항 수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는데, 보통은 전부 다 디스트릭 매니저, 지점장님 밑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공항에서는 스테이션 매니저 가 공항의 모든 문제를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빈 크루는 이제 뭐 객실 승무원, 그다음에 뭐 객실 승무원뿐 아니라 운항 승무원에서 이제 기내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하고 오퍼레이션은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겪어보시는 공항 수속이나 아니면 이제 뭐 사무실 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뭐 어라이벌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는 이제 OM이라는 코드를 쓰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테크니컬 프로블럼 비행기의 뭐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정말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요 빨간 부분들은 공항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요 밑에는 이제 시내입니다. 시내 부분은 이제 뭐 카타르나 캐세이나 어느 외항사나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항공사마다 특수하게 뭐 더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으면 마케팅 중에서도 이커머스를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어쨌건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짙은 파란 부분이 패신저 세일즈 쪽이고요. 그다음에 핑크색이 카고 세일즈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 취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항공사는 전부 다 여객기입니다. 99.9%가 여객기입니다. 화물기가 있긴 한데 화물기의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채용의 기준을 보통 여객기로 보고요. 여객기의 수입의 근간은 항공사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95% 맞나요? 95% 정도가 여객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고 세일즈 자체는 전체 수익의 5%밖에 안 되긴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여객에서 수입을 좀처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객기 내에 지금 막 화물을 실어가지고 부가 수입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고 세일즈 부분이 작지만 절대로 필요한 부서이고요.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수익 부분이 작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항공사는 굉장히 의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카고 세일즈는 핑크색 부분에서 카고 세일즈 매니저 밑으로 카고 레저베이션하고 카고 세일즈로 나뉩니다. 그래서 화물 부서에서는 카고 총괄 매니저가 카고 예약하고 이제 영업으로 나뉘는데, 여기는 이제 시내 쪽이고 공항 쪽으로 가면은 카고 쪽에서 다시 뭐 카고 터미널 쪽에 다시 뭐 예약되어 있는 걸 그대로 탑재를 한다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시겠죠. 카고 레저베이션은요. 일반적으로 화물은 지금 전부 다 이부킹으로 바뀌었습니다. 항공사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항공사 대리점이 화물 대리점이 항공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한다거나 화물을, 아니면은 뭐 어떤 일부 화물 대리점에다가는 자체 예약을 할 수 있는 걸 해줬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물의 레저베이션의 역할은 많이 줄어든 편이죠. 왜냐하면 인터넷 사이트, 각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화물 예약 사이트를 개발을 해서 화물 대리점이 직접 예약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카고 세일즈라고 하면, 카고는 화물은 일반적으로 화주를 직접 상대를 하는 것보다는 화물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 대리점이 뭐 예를 들면서 화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삼성, 현대 뭐 이렇게 물건을 싣고자 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물에서는 화물 영업 부서에서 이런 화물 대리점을 가서 화물 대리점이 유치한 그 기업의 화물을 우리 항공사로 유치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 화물 영업입니다. 이 파란색 쪽은 이제 패신저 세일즈인데요. 이 제가 이렇게 빨간색 점선 안으로 해 놓은 게 일반적으로 영업 예약 마케팅 뭐 이런 부서입니다. 여객 영업은요. 항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서입니다. 모든 수익이 여기서 창출이 되고요. 그 수익이 창출이 된다는 것은 항공사의 좌석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회사가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비행기가 뜨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reservation and ticketing.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저는 95년도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타이항공사 예약부에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예약이라는 부서는 왜 보통 항공사 지상직이 뽑을 때 예약부서에서부터 뽑냐 하면은요, 항공 업무 중에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다른 부서에서 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뽑기도 하지만 기초적으로는 항공 예약 지식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 부서로 좀 뭐 경력 개발해서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부서 이동이 있다거나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약 발권 부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공사에 직접 예약을 하시는 것과 아니면은 뭐 승객의 예약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예약이 된 걸 가지고 항공권을 발행을 해서 승객의 항공권 대금을 받는 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항공사 영업 그다음에 마케팅 이건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두 부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다 들으셨죠? 총무부인데 여러 가지 항공사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관할하는 부서이고 그다음에 항공정산 어카운팅 부서에서는 이제 뭐 회계부서라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뭐 재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이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BSP 항공정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도는 계속 겹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제가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조직도가 거의 틀리지 않고 그다음에 업무 분석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객 영업 마케팅만 뽑아서 보시면은 영업 마케팅 부분에서 이제 대리점 세일과 그다음에 기업 세일과 레저베이션 티켓팅 그다음에 마케팅하고 이커머스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영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세일과 코퍼레이트 세일즈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전트 세일이라고 하면 항공사 영업 직원에서 에이전트 세일즈라고 하면 항공사 영업 직원이 하나투어, 뭐 모두투어, 인터파크, 노랑풍선 이런 등 여러 다양한 여행사들한테 우리 항공 상품을 팔아달라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에이전트 세일즈라고 말하고 상대하는 대상은 트래블 에이전시, 여행사입니다. 코퍼레이트 세일즈는 기업체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항공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현대가 뭐 모바일을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프랑크푸르트로 핸드폰을 수출을 하는데 그 수출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그 화물을 아니면 그 예약을 뭐 비즈니스로 가는 출장자 수요나 화물 수요나 이런 거를 다 우리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객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출장자 수요가 많겠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항공사들을 비딩을 시킵니다. 이번 해에 우리 회사에 얼마나 저렴하고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는지 우리 한 해에 어느 정도 트래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올해 한 해 뭐 삼성이 5,000명의 비즈니스 수요가 있으면 대한항공은 우리한테 얼마 줄래? 아시아나는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외항사랑 전부 다 해서 비딩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기업 세일즈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는데 코퍼레이트 세일즈가 굉장히 더 까다롭고 그다음에 더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리점 세일을 한 분들이 많이 코퍼레이트 세일즈로
아무래도 직급 자체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많고요. 더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발권은요. 이 두 개를 다 내용을 알아야 되면서 이 두 부서를 전부 다 서포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서의 모든 일을 관할할 수 있으려면, 진행할 수 있으려면 레저베이션 앤 티켓팅의 지식이 부족하면은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항공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항공사의 수익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버스 광고에는 뭐 지금도 간혹 가다 있긴 합니다. 버스 광고나 아니면은 5개 간판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뺀 것 같긴 한데요. 그러고 이제 지하철 광고, 그다음에 뭐 버스 스탑에다가 이렇게 해놓는 광고 이런 거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신문도 냈는데 요새 신문 직접 받아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온라인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프로모션을 내건다든지 아니면은 이 대리점 세일즈와 연관해서 각 대리점,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여러 다양한 여행사에서 여행사를 통한 세일즈를 한다든지 온라인 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SNS나 뭐 페이스북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항공사의 상품과 뭐 특가 같은 거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봤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에이전 세일즈, 코퍼레이트 세일즈, 마케팅 앤드 레저베이션 앤 티켓팅이 있는데 대리점 세일은 정말 여행사 대상 영업이기 때문에 홀세일 여행사, 크게 말하면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데 말하는 거고 리테일 여행사, 리테일 여행사는 이제 뭐 하나투어 전판점, 모두투어 전판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다양한 여행사들, 그다음에 온라인 여행사, 뭐 인터파크, 뭐 온라인 투어, 뭐 이런 여행사들, 와이페이 모어.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트 세일즈는 업체랑 직접 하기 때문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혹은 관공서 혹은 글로벌 기업, 외국 기업. 제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에서 기업 영업을 진행했을 때 대부분 저희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회사들의 직접 영업을 다 나갔고요. 대부분 그때 제가 많이 했었던 게 조선소가 굉장히 많아서 노르웨이에서 이제 배를 한번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한국에 오시면 한 5년 걸리거든요. 배 하나 만드는데. 그럼 5년 동안 그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가 갔다 하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은 가족이 보통 아기가 한 3명에서 4명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한국까지 왕복하면은 한 가족당 움직이는데 트래블 버짓이 보통은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수요에 외국인들이 프로젝트 하나 할 때 한 100명씩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항공에 제가 있었을 때 저는 거제도하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조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출장을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서 뭐 계약을 따내오고 뭐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습니다. 코퍼레이트 세일즈.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SNS 홍보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레저베이션 티켓팅도 수익을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항공 예약과 발권이 가장 처음으로 다이렉트로 직면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행사 예약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FIT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개별 여행자라고 하는데 개별 여행자들 보통 승객들이 직접 항공사에 전화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창출되는 세일즈, 그래서 B2B 세일즈와 B2C 세일즈, 기업 간의 뭐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혹은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이렇게 세일즈가 다 창출되는 게 이게 지상지에 가장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는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홀세일, 그 다음에 뭐 온라인 여행사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항공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온라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사가 항공권을 판매를 할 때 항공권 판매 금액이 노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금액 자체 항공권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항공권을 구매를 하셔서 전자항공권을 보시게 되시면은 전자항공권 내 항공권 금액이 내가 산 금액이 거의 90%는 똑같이 동일하게 찍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항공사들이 숨겨서 가격을 판매했을 때는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비용, 그러니까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다 노출되고 온라인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뭐 20, 30년 전대의 항공권 가격과 지금 항공권 가격은 똑같거나 오히려 지금이 더 저렴한 상황이죠. 그래서 항공사는 그때에 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지금 뭐 인터파크 같은 경우 아니면 온라인 투어 이런 데는 온라인으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0원 안팎의 차이에서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여행사들이 뭐 카드사나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결부시켜서 5,000원이라도 할인을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승객은 5,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 여행사들이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5년 더 됐죠.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많이 죽어가면서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이 글로벌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죠. 그래서 글로벌 OTA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익스피디아하고 트립스닷컴. 재작년쯤에 아마 론칭을 익스피디아 코리아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처음에 뭐 워낙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 인터파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글로벌 OTA가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을지라고 반신반의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회사들은 뭐 기초적으로 이제 글로벌 회사이고 그다음에 재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회사의 복지나 이런 내용들도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서는 이제 뭐 채용 공고를 내실 때는 링크드인 같은 이제 외국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전달 받으시기도 하는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는 가시면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다. 그러려면 내 경력 개발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리점 세일즈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세일 중에서도 기업체와 그다음에 기업체를 담당하는 여행사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대기업 소속 여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의 자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여행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느 여행사에다 맡겼을 경우에는 삼성이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을 스스로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 호텔신라 몇 년 전에 생겼죠? 한 4년 됐나요? 그렇죠. 4년 정도 됐죠. 그 전에는 이제 세준이라는 여행사에다가 모든 비즈니스를 맡겼다가 한 4년 전쯤에 이부진 씨께서 호텔신라라는 여행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삼성의 모든 여행 수요를 뭐 코퍼레이트뿐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별 여행까지 뭐 레저뿐 아니라 전부 다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었고요. 뭐 일부 이제 항공사에서 이제 경력직들이 호텔신라로도 많이 스카웃돼서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LG 소속 자회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용 여행사라 해서 뭐 SM 마일스나 SMCNC 이렇게 해서 이런 여행사들은 레저나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오로지 비즈니스만 충실한 여행사. 그다음에 뭐 BCD 트래블, 글로벌 코퍼레이트 에이전시 이런 데들은 한국 국적의 사업자가 아니라 글로벌 여행사인데 이제 해외에 다 지사가 있는 글로벌 코퍼레이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기업 상용 수요만 담당하는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코퍼레이트 세일즈도 기본적으로 코퍼레이트 하는 여행사 쪽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업체로 직접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기업 직접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은 이제 뭐 다 아시는 뭐 금호석유, 삼성, 현대, 뭐 LG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출장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 항공사에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를 파악을 해서 세일즈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그 수요를 따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가루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이 얼마나 한국에 상주에 있는지 그들과의 교류를 대사관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공사와 대사관과 호텔과 관광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업종은 사실은 거의 항상 많이 만나고 같이 일을 하신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에로멕시코면 멕시코 진출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코트라 같은 데 보시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상용 영업을 기업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 뭐 이케나 뭐 스타트홀 이런 다 뭐 해외 회사들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입사해서 기업 세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뭐 회사들이 스웨덴 회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덴마크 회사가 있다거나 뭐 핀란드 회사가 있다거나 그걸 이제 그때 배우는데 그때마다 회사 업체들 방문을 해보면 생각보다 회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글로벌 이케아 같은 경우는 제가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떠날 때쯤에 이케아 코리아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 번 영업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용산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강남으로 어마어마한 사옥을 지어서 이사를 갔잖아요. 그 몇 년 사이에 회사가 엄청 큰 거죠. 그만큼 커지면서 출장 수요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항공사들이 잘 모르고 기업 영업 안 했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케아 쪽에서 항공사를 놓고 이제 결정을 비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 세일즈는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일을 하시면 정말 굉장히 다이내믹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 다음은 예약 발권 업무 시스템인데요.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가장 많이 접하는 게 항공사 하면은 이제 공항 그 수속 데스크 지상 조업사 생각을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객실 승무원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상직 생각하시면 예약 발권 시스템, 그러면 토파스 아니면 아시아나 세이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기는 맞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은. GDS란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항공사의 모든 업무가 기초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시스템 중에서 굉장히 정말 작은 몇 가지, 수십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점유율이 좀 높은 뭐 토파스 셀커넥, 그다음에 뭐 갈릴레오 월드스팬, 뭐 트래블 포트로 통합이 됐죠. 그다음에 아시아나 세이버, 그다음에 뭐 중국계 쪽은 트래블 스카이 이런 식으로 이런 전부 다른 시스템을 씁니다. 근데 이런 다른 시스템들은요, 기초적으로 화면에 판독하는 내용은 똑같긴 하지만 지시어는 전부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항공사를 어디를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현재 아마데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 외항사들은 아마데우스 쓰는 항공사도 있고 뭐 얘를 쓰는 항공사도 있고 쟤를 쓰는 항공사도 있고 쟤를 쓰고 있다가 이걸로 바꾸는 항공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시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다 따고 계시긴 하지만 자격증을 딱 따셔서 실무에 투입했을 때는 사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면접을 직원들을 많이 보지만 면접을 해서 보면 이제 다 무슨 자격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딴 직원보다는 딴 직원을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채용을 했을 때 굉장히 실망적인 내용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는요. 항공사의 업무 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뭐 항공사 예약 발권 업무는 기본적으로 세계 지도를 가지고 세계 지리학적 구조를 좀 이해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시어를 외워서 그 지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시어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다 외웁니다. 언니들한테 좀 깨지고 그러면 거의 3일이면은 아마 다 끝나는데 그거를 뭐 몇 달을 걸려서 몇백만 원씩 주고 그걸 따는 데는 의미가 사실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항공사는 지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항공사가 굉장히 수익이 좋아서 직원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사하자마자 뭐 본사 가서 아야타 교육을 뭐 2주일씩 배우고 해마다 경력 개발 계속 6개월마다 경력 개발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서 막 비즈니스 클래스 태워주고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다음에 상품도 습득할 수 있게 뭐 비즈니스 퍼스트가 있으면 퍼스트도 경험해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들을 다 배울 수도 없고요. 어느 항공사 가서 뭘 할지도 모르고 그 항공사가 이걸 갖다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항공사도 수익 구조에 따라서 아마데우스가 너무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 이걸로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GC어에 대한 내용은 좀 접어두시고, GC어는 가장 마지막 교육 과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야타 교육 과정에서 말한 기본적인 항공사의 업무 플로우와 그 다음에 체계적인 기본 지식을 쌓는 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의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 아야타에서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민간 자격증은 뭐 레저베이션 시스템도 있고 GDS 페어 앤 티켓팅도 있고 다 아야타 교육 과정에 근간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BSP 트레이닝, 그다음에 스페셜 트래블러 특수 고객. 요새는 이제 특수 고객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뭐 화물도 DGR처럼 데인저러스 것처럼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요구되는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에어라인 카고 트레인, 뭐 에어라인 디파처 컨트롤 시스템, 오늘 나가는 자격증,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키워서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와는 차별화가 되어야지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항공사에 진입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어렵죠. 채용 시장 굉장히 좁아졌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코비드 이전까지만 해도 항공 산업이 굉장히 크고 활성화된 항공 시장이잖아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항공 산업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활성화가 될 거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 이제 제가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잠시 동안 제가 이제 운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이제 아야타 교육 과정 중에 이제 이거는 어드밴스 스킬스 인 저니 해가지고 어드밴스 과정입니다. 현재는 펀더멘탈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펀더멘탈이 끝나면 업그레이드 돼서 어드밴스에 대한 과정이 있고요. 네, 항공 운임을 산출하고 계산하고 계획하는 그런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자격증이 지금 오질 않아가지고 이건 특수고객 아야타 자격증을 보여드리는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민간 자격증이고요. 이거는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임에 대해서 제가 기초적 항공 운임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야타 교육 과정의 이름은 Fundamental Skills in Journey Pricing and Ticketing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사실 현재 항공 운임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은 다른 그 곳에서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야타 교육 과정에서 진행하는 항공 운임은요, 지시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항공 운임의 산출 과정과 항공 운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현재 항공 시스템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전산화가 너무너무 빨리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운임을 내가 직접 산출하지 않습니다. 2000년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사실은 항공 운임을 산출하는 과정 자체가 약간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력이 있어도 사실은 예약 발권부 직원이 뭐 한 2005년도 이후에 입사를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 전혀 낯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항공 운임이 다 전산화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배워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항공 운임이 전산화됐기 때문입니다. 자동으로 운임이 산출된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천 두바이 왕복 얼마, 뭐 인천 홍콩 두바이 왕복 얼마 이렇게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거는 컴퓨터가 해줍니다. 그거를 내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 운임 산출의 기초 지식, 기본적인 제반 사항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규정이 됐고 이랬을 경우에 내가 운임을 창조하고 크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운임을 설정하고 내가 경력 개발을 해서 더 윗자리로 갔을 때 왜 운임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위치가 가려면은 최소한 프라이싱 앤 티켓팅의 구조 자체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총 14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첫째, 내용은 지리학적 구조, 그 다음에 뭐 프라이싱 유닛, PU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데 운임이 어떻게 유형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항공사 운임이 어떻게 서비스 클래스와 그 다음에 운임을 표시하는 페어 베이시스나 페어 타입 코드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커런시 규정, 항공사는 왜 KRW를 쓰는지, 저 항공사는 왜 USD를 쓰는지, 어떤 근간에서 현지 통화를 쓰는지, 그 현지 통화를 세계 공통화 화폐 단위로 NUC를 변환하는 환율 RO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정 운임, 이 항공사는 인천에서 방콕까지 갈 때 인천 방콕 운임을 인천 타이베이 홍콩 방콕을 거쳐도 방콕 운임으로 줄 것인가, 이런 여정에 대한 운임. 그다음에 편도 운임, 인천에서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 어느 곳을 다녀와도 다 편도운임으로 커버가 되는지, 어느 정도 서차지를 내고 가능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최대 허용 마일리지, 그 다음에 토탈 마일리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왕복운임, 편도와 왕복의 차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왕복 여정 중에서도 일주 여정, 이렇게 삥 돌아서 오는 뭐 세계 일주 여정도 일주 여정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운임들에 대해서 차이를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체류 환승, 중간 체류가 무엇인지 정의, 환승이 무엇인지 정의, 중간 체류와 환승이 운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큐서 차지, 뭐 홍콩 같은 데 가면 시큐리티 차지라고 아직도 있나요? 검색대 차지? 예. 그런 경우에 뭐 큐서 차지라고 해서 항공 운임에 포함돼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항공사 수입인지 아니면 검색대 수입인지, 항공권에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텍스 피 charges, 이렇게 해서 뭐 유형별로 공항에 어떤 텍스를 받는지. 예전에는 뭐 인천공항세 28,000원 BP가 코드는 텍스 코드를 BP라고 하는데 항공권이 지불되지 않았었죠. 옛날에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항공 운임만 내면 됐고요. LA만 공항세를 조금 비싸게 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항세를 티켓에 포함돼서 받으니 일단은 승객 입장에서는 공항을 갔을 때 현지 통화를 남겨놓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죠. 그래서 그런 텍스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직까지 이런 텍스를 안 받는 나라도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배워보고, 항공권을 판독하는 방식, 전자항공권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자항공권을 어떻게 판독해서 이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 항공권을 여정을 어떻게 읽는지,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와 유아 운임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지, 여행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출발할 때 유아인데 돌아올 때 소하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별 운임, 항공사마다 프로모션 운임가가 있는데 이 운임가를 어떻게 적용하며 어떨 때에 가능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D라고 해서 전자 바우처, 지금 코비드 사태에서 가장 핫한 게 EMD인데요. 전자 바우처의 뜻이 사실은 지금 환불의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원래의 목적은 항공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드는 무슨 상품권 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영수증 내지는 상품권인데, 항공사에서 좌석만 판매하기에는 수익 창출이 모자르기 때문에 뭐 엑스트라 배기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좌석 승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좌석을 좀 좋은 좌석을 좌석 번호를 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받지 않았던 돈을 부여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자 바우처를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 코비드 사태에서 항공권을 항공사에서 직접 환불해 주지 않고 상품권 같이 대체해서 발행해서 그 상품권 형식으로 다시 주는 거, 그런 게 EMD인데, 이런 사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컨텐츠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 과정에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의 문제 유형과 그런 걸 근본을 해서 문제풀이까지 해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시만이라도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포인트 포인트 앤 루팅 파일에서 여정 운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정 운임의 기본적인 목적은요. 일단 항공사에서 승객이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사람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만 가면 참 좋겠는데, 많은 승객들이
꼭 많은 승객들은 아니죠. 요새는 사실은 뭐 항공사 자체 운임이 출발지 목적지가 다 정해져 있고, 외항사 같은 경우는 자기네 허브 공항을 찍고 갈 경우에 다 목적지 운임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전만큼 운임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항공사가 그리고 섞여 있을 경우에도 요새는 전자항공권이 구간 분리했을 때 어떤 운임이 얼마나 싸게 나오는지를 인터넷에서 굉장히 온라인으로 판매가 쉽게 요금을 개별 승객들도 뭐 확인할 수 있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좀 많이 편리해진 부분들도 있죠. 근데 내가 얼마나 운임을 싸게 뽑을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전문가의 역할인데, 항공권 자체가, 항공 여정 자체가 내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만 한 섹터만 가면 참 좋겠지만, 이 섹터를 가는 중간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때 이 모든 구간의 구간 운임을 다 합쳤을 경우에 운임이 굉장히 비싸지겠죠. 항공예약 발권부서는 항공 전문가로서 승객에게 가장 최적의 운임을 제공을 하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운임을 제공함으로써 승객에게 운임과 여정을 단축시켜주는 게 목적이고요. 만약에 there are no direct flight, 직항이 없을 경우에, 직항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직항이 없어서 커넥션 플라이트를 다른 포인트를 통해서 갔을 경우에 우리는 직항 운임을 과연 결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중간에 스탑 포인트가 있을 경우에 스탑 포인트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정에 대한 운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정 운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지금 아야타 테이블은 사실은 작년 2019년 12월이죠. 아야타 페어 없어진 거. 그렇죠. 2019년 12월부터 2020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야타 운임이라고 해서 모든 항공사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오픈 페어, 이렇게 YY 오픈 페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운임이 있으면 굉장히 비싼 운임으로 항공사를 양도 가능하게 해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금 자체가 이제는 아야타에서 다 클로즈를 시킨 상황이고요. 캐리어 오운드 페어, 항공사 자체 운임만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항공사 운임 자체가 아야타 운임이라고 해서 모든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운임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운임 체계를 이제는 사실 전자항공권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와이드 오픈된 상황에서는 운임을 그렇게 노멀하게 받을 필요가 없이 전자항공권이니까 쉽게 발권하고 쉽게 환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하고 다시 새로 끊는 방식이 더 많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야타 YY 오픈은 지금 없어진 상태고 캐리어 온드 페어, 항공사 자체 운임만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사 자체 운임 중에서도 항공사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때 중간 경유지나 다른 지역들이 있을 때, 이게 꼭 같은 항공사 연결뿐 아니라 다른 항공사 연결일 경우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요금으로 과연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커버가 되면은 승객 입장에서는 뭐 목적지 요금으로 여러 다양한 지역을 갈 수 있으니까 훨씬 운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specified routing may be an indirect routing, 그러니까 직항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can be priced at a direct route, 이런 직항 운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룰 같은 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서 어떻게 판독을 하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항공사에 입사하면은요, 모든 룰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2 외국어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세계 공통어가 일단은 지금 항공사에서는 영어이기 때문에 모든 룰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 영어 규정 자체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이거는 언니들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경험하고 막 승객한테 잘못 줬다가 다시 막 회수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몇 번 깨지고 나면 몸으로 느끼긴 하는데, 그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 용어 아닌데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가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항공사에서 쓰는 용어들이 아야타 교재에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판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규정 내용에 대해서 스페시파이드 규정에서는 적용을 할 때 뭐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게 뭐 포인트를 추가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판독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IATA 지리학적 규정을 확인을 해야지 운임이 설정되는 근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IATA 지리학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야타 지리학적 구조는 아야타에서 세 개 지도를 크게 1, 2, 3로 구분을 합니다. 트래픽 컨퍼런스 에리어 1에서 TC1, TC2, TC3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TC1은 미국, 남미, TC2는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TC3는 극동아시아,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지도가 방향이 이게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조금 틀릴 때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가 미국이고 저기가 한국이니까 여기가 다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지리학적 구조에서 운임을 결정짓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바다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기점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TC1이 미국이고 그다음에 TC3가 우리나라라고 쳤을 때 우리의 여정이 만약에 뉴욕에서 인천까지 가는 여정이다. 그러면 뉴욕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가겠죠. 보통은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항공이 그렇게 바로 가겠죠. 그렇게 갔을 경우에 운임과 만약에 유럽을 찍고 뉴욕에서 만약에 프랑크푸르트를 찍고 프랑크푸르트 인천을 갈 때 운임과 당연히 운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 운임이 결정짓는 그 방향 지표를 통해서 여행의 방향이, 여정의 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바다를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방향 지표를 통해서 항공 운임이 결정이 되고요. 당연히 이것보단 이게 훨씬 운임이 비싸겠죠. 그래서 LA에서 만약에 서울을 갈 경우, LA에서 파리 서울을 갈 경우 운임은 당연히 틀리다. 하지만 출발지는 LA고 목적지는 서울이다. 그럼 운임을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판독하고 운임을 결정짓고 그다음에 그 운임이 속한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C1은 우리가 서반구, 그러니까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동반구 페어라고 따로 이렇게 TC2, 3를 포함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샘플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그냥 캡처만 한 건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뭐 between and via 이런 거에 대한 규정, 판독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아야타 교재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보통은 시스템에 셀커넥, 그러니까 뭐 토파스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을 내가 어떻게 판독해서 승객한테 제공을 할 것인가 읽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여정 자체가 오타와에서 에어캐나다를 통해서 토론토를 갔다 멕시코 시티를 갔다가 뭐 리마를 간다 이럴 경우에 뭐 룰을 어떻게 판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읽는 방식에 대해서 표현을 제가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정 운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보통 이 운임 코스만 해도 1시간 넘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맛보기로 거의 뭐 15분, 20분 동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between and 지역, 요 사이 지역에서 바이아 경유지가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이 운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거는 카라치 서울 방콕인데 뭐 운임에 따라서 이건 이제 비트윈 앤드 카라치와 서울, 파키스탄, 카라치는 파키스탄에 있는 도시고요. 파키스탄과 서울을 왕복하는 경우에 방콕과 마닐라 혹은 도쿄를 경유했을 때 저 운임으로 이렇게 다양한 여정에 대한 운임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표를 가지고 우리가 판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임의 조건들 그리고 내가 이걸 읽어야지 승객한테 운임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지금 시스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 운임을 예를 들면요. 이게 언제 날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제 비수기 때 요금이 이제 시스템이 업데이트 돼 있는 걸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서울 LA 직항 운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LA까지 직항 운임은 대한항공이 비수기 시기에 127만 6천 원을 받는다고 시스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운임 쪽에 시스템을 판독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면 이걸 읽는 방식을 다 배우는데요. 서울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LA만 가면 127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대한항공 직원인데 승객이 LA 말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시애틀이나 어디 다른 데를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운임을 과연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 대한항공은 서울 LA 127만 6천 원 운임에다가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여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꼭 LA 직항, 여기는 서울 LA 직항이잖아요. 5번에 있는 루트에서.
이 직항에도 127만 6천 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5가지 루트에 대해서도 127만 6천 원을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서울에서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을 경유해서 AS 항공사를 타고 LA를 들어가도 127만 6천 원을 줍니다. 그래서 승객이 사실은 뭐 LA만 목적지이면은 당연히 이 요금을 제공하는 게 맞지만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또 들어가면은 이제 운임을 판독할 줄 모른다고 치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의 추가 부가 항공권에 대한 비용을 더 추가를 하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운임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밑에 것도 보시면은 서울에서 라스베가스나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아메리칸 항공으로 LA를 가도 127만 6천 원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서울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라스베가스를 가서 신나게 놀다가 라스베가스에서 내 목적지인 LA까지 아메리칸 항공차를 타도 이 요금이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LA까지 아메리칸 항공권을 다시 끊지 않아도 이 운임이 다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정 운임인데요.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이러이러한 모든 항공사들과 그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는 운임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 운임으로 이 여정을 이 요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이러저러한 다양한 루트를 가고 싶은데 부가적인 비용을 더 제공하지 않아도 승객한테 같은 운임으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항공 시스템 자체가 자동 운임 시스템이어서 자동으로 다 환산이 됩니다. 서울 LA는 프라이싱을 하면은 예약 그대로 하면 나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이원 구간이 들어갈 경우에는 자동 운임이 될 경우도 있는데 안 될 경우가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공 전산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항공사가 워낙 다양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워낙 자주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공 시스템에 전부 다 일일이 입력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운임들을 전부 다 항공사들이 다 입력해서 넣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 운임을 입력하다 보면은 본사에서 못할 경우에 이제 지사에서 넣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운임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면은 사실은 입력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못할 부분들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운임이 자동 운임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운임을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매뉴얼로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6가지 여정 모두 서울 LA 직항 운임이 적용 가능하고 대한항공의 운임의 예이고요. 그다음에 직항 운임의 추가 여정 등급을 뭐 커버하기로 한다 하는 운임 계약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야타 교재 내에서 이런 항공사에서 쓰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구에 대한 설명, 규정에 대한 설명들 같은 걸 제가 샘플로 좀 붙여봤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다 한번 강의를 좀 했는데요. 되게 이제 짧게 운임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는 못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항공 운임이 설정되는 구조는 이런 여정 운임 부분만 봐서도 항공 전문가로서 좀 운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그 전에 물론 이제 예약에 대한 지식도 좀 있으셔야 되긴 하겠지만 시스템의 지시어에 운운하지 마시고 운임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예약에 대한 항공사 서비스 플로우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취업 시장에서 좀 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게 아야타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상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채용 시장과 그다음에 현재 이직 시장, 경력 개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